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이 두 소식을 중심으로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이후 두 번째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 강조했을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정부는 지난 6개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또 정의롭게 혁신하기 위한 국가혁신의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입니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성결 과제입니다. 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2018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방예산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삼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사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1만 6천 원에서 40만 6천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사병복지와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이번 예산 사업에는 지난 선거에서 야당이 함께 제안한 공통공약 사업도 많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저희가 요약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SBS의 이한석 정치부 기자,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 저희가 대개는 다 전해드린 거죠? 조금 전에 나간 그 영상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은 거의 다 언급이 된 것 같은데요. 새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국회 협조를 당부하러 대통령께서 국회를 찾은 거고, 핵심적인 내용은 3대 국정기조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중심의 성장이 필요하다. 재벌 대기업이 아닌 소득 중심의 성장. 그래서 국가재정 확대가 필요하다. 이것이 새 예산안 편성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을 했고, 또 하나는 적폐청산 반드시 이뤄야 한다. 국회 입법 과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를 요구한다라는 점. 또 하나는 안보 부분에 있어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재확인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남북 간의 관계, 남북 간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남한이 중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또 이런 이 의지를 밝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국회 시정연설 때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PPT를 활용하는 그런 기법을 선보였죠? 그렇습니다. 그 추경 예산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PPT,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영상을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어느 정도 그 의원들의 그 집중도를 높였고 그다음에 설득력도 대단히 높았다.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시정연설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는 대통령은 연설을 하고 관련한 CG, 컴퓨터 그래픽 그 글자들은 옆에 화면에 뜬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방송사들의 생중계 때는 그게 화면 분할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동시에 보여진 거고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사람 중심 경제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경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대목을 특별하게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청와대 측에서 노렸던 것 같은데요. 이상일 전 국회의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이 국정운영 철학을 담은 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비교적 상세히 국회의원들 또 국민들께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내용은 뭐 이미 좀 언급이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내용의 골자라면 일단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 소위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겠다라는 거죠.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이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그게 소비 촉진, 결국은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해주는 이런 일을 하겠다. 또 하나는 혁신 성장을 해서 우리 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가 좀 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히 하고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해서 평화를 이루겠다.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겠다. 이런 등등인데요. 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이 사람 중심 경제라는 말씀 중에 경제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혁신 성장을 이루려면 이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이 양대 노총이 있는데 이 양대 노총은 지금 노동자의 10% 정도밖에 조직률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가진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또 세습 고용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강한 의지 피력이 좀 필요했는데 그게 없었고 또 규제 개혁에 대한 입장도 제대로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야당의 협조는 구하긴 했지만 그래서 야당에게 여야 국정 상설 협의체를 속히 가동해달라고 당부는 하셨는데 대통령이 정말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진정성 있는 야당과의 어떤 야당에 다가가는 모습 또 소통하려는 모습 이런 메시지는 좀 부족했다. 이런 점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연설은 말이죠.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그 연설문, 표현, 사용한 단어 이런 거 하나하나가 메시지고 그래서 때로는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통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어땠을까? 윤태권 소장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연설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좀 안정적인데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연설이지 않습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6월 달인데 그때는 이제 취임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촛불 국면에서 이제 넘어온 지도 얼마 안 돼서 조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기된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좀,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안정적이고 이제 조금 재미가 덜하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오늘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국민과 경제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전면에 내세운 거는 경제였었고 오늘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향후에 정기국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입법 사항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지금 민주당 의석이 이제 뭐 과반은 턱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든 야당을 자극해서라기보다는 뭔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방점을 찍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연설하기 전에 말이죠. 그 여야 정당의 주요 대표들, 당대표들, 원내대표들 그리고 국회의장 이렇게 만나서 환담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왔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오늘은 지금 왔네요. 네, 참석을 했습니다. 뭐 그림상으로 보시도 아시겠지만 홍준표 대표가 표정이 상당히 밝았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오늘 직구전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은 나오셨네요. 네, 오늘은 오셨네요. 네, 오늘은 오셨네요. 그랬더니 홍준표 대표의 언급은 국회니까요. 라고 또 맞대응을 응수를 또 했는데요. 아주 미묘한 그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좀 신경전이 상당히 볼거리였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오늘 사전 차담회에서 했던 유일한 얘기가 저 국회니까요. 저 한마디입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사실 뭐 오늘 대화는 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게 대표들이 주로 얘기를 했었고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각을 세우면서 말을 좀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 외국 나갔다 오셨으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나중에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더니 홍준표 대표가 한마디 더 하긴 했던 모양입니다.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거는 본인이 얘기했던 그 나중에 1대1 단독 회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별도 시간에서 대통령께 본인이 미국 다녀온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는 취지를 이야기를 했고 그 시기는 뭐 청와대에서 정해달라는 입장이었고요. 결국은 홍준표 대표가 의도하는 건
제1야당의 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1대1로 마주 앉아서 국정 문제를 논의를 해서 이 보수의 대표주자 또 보수의 대표당 이런 자리매김을 하겠다라는 의도 같은데 문 대통령이 오늘 말씀하신 게 1대1로 만나서 홍준표 대표의 미국 방문 이야기를 정말로 듣겠다는 것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은 뭐 주요 내용들은 이미 주요 뉴스나 이한석 기자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각 정당의 반응 한번 살펴볼까요? 민주당은 당연히 대통령이 벌써 취임 이후 3번째나 국회를 방문할 정도로 이 국회와의 협치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여줬다. 이제 국회가 일하는 모습 보여줄 때고 따라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응했고요. 야당들의 반응이 비판적입니다. 비현실적인 대책이 가득한 허탈한 시정연설이다. 촛불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말했어야 한다. 국회와 야당에 대한 협치의 말도 없었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반응입니다. 국민의당, 문정부의 정책이 모두 정답이고 촛불이 국민의 뜻이라는 인식의 우려를 나타낸다. 국회는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 같아서 답답하다. 강도는 덜하지만 역시 비판적이죠. 바른정당, 안보, 성장, 통합의 고민이 보이지 않는 산무연설이었다. 과거에 대한 해석은 자유적이고 현실 인식은 추상적이고 미래에 대해서는 모호하다.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예산의 편성 방향에는 동의한다. 근본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 조세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런 당 차원의 공식적인 반응 말고 말이죠. 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연설 참 훌륭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은 없습니까?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체적으로 좀 비판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협치에 대한 좀 실망감들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개혁군주를 자임하는 것 아니냐, 너무 일방통행식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좀 비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통령 시정연설하는데 무슨 현수막을 아까 걸고 있는 모습이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내용도 상당히 비판적인 내용들인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자리에다가 붙여놓은 것 같고요. 공영방송 장학의무 밝혀라, 북한 나포선 7일간 행적 밝혀라 등등 3개의 현수막을 걸었는데 10시 31분쯤에 저렇게 또 올리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계속 이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현수막을 자유한국당 의원들 의석 쪽에서 들고 항의 시위를 벌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잠깐은 그 목소리가 좀 작아지고 약간 좀 불편한 표정이 역력했고요. 이런 국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약간은 좀 불편한 표정으로 현수막을 내려라 이렇게 제지하는 제스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좀 순발력이 좀 돋보였던 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정연설 끝나고 나서 보통은 국회 중앙 통로, 정중앙 통로를 통해서 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배석해 있는 그쪽 통로로 통해서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미소를 머금고 악수를 청하면서 통과를 했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환호와 함께 박수가 계속 우렁차게 나왔었고요. 결국 웃는 모습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퇴장을 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의 원내 지도부와도 일일이 악수를 하고 갑니다. 저런 게 정치일까요? 어떻습니까? 저게 저는 오늘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대통령의 이제 연설 톤 자체가 안정적이었었고 뭐 특별히 새로운 제안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는 건 총론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어떤 이미지가 남을 것인가라고 하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플랜카드를 들고 그냥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연설하는 중에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항의 시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 끝난 다음에 가서 뭐 김도부 의원도 있었지만은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의원하고도 악수를 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을 보면은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야당들이 뭐 앞에 저 컴퓨터 화면에 붙인다든지 뭐 앞쪽에서 뭘 이제 입구에서 이제 시위를 한다 이런 게 많았었는데 항상 뒤에 나오는 보도들은 박 대통령은 그쪽으로 시선도 맞추지 않고 빨리 지나갔다.
항상 그랬었거든요. 그때하고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오래 가긴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외면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악수를 나누고 김도우 의원이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한 손으로는 현수막을 그렇죠. 들고 있고 한 예. 손으로는 악수를 하고 예. 좀 나왔으면 화면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제 정우택의 바로 앞에 줄에 있던 의원이 김도우 의원인데 맨 마지막 줄에 정우택 원내대표와도 악수를 나누고 나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은 어쨌든 국회의원도 하셨으니까 저런 모습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또 악수를 하자고 내면은 대통령의 손을 차마 외면은 못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뭐 순발력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저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주로 중앙통로로 입장을 하시고 바로 중앙통로로 퇴장을 하는데 양중앙에는 항상 여당 의원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하고 뭐 악수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앞에 계신 야당 의원들, 앞에 앉아 계신 그런 분들하고는 악수하는 정도에 그쳤는데 어찌됐든 플래카드도 들고 또 이 그 컴퓨터에 야당의 주장을 지금 담은 팻말도 지금 세워놓고 있는데 거기 가셔서 야당 의원들하고 일단 악수하고 이런 모습은 보기가 좋습니다. 저런 모습은 일단 보여주는 건데 문 대통령이 좀 더 나가셔가지고 말이죠. 이 야당의 주장을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저는 상당히 타당한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진정으로 수용해서 정책으로 좀 변환시켜서 앞으로 집행하는 이런 것까지 나간다면 앞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훨씬 쉽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당이 서운해하고 그러는 부분이 협치를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말로는 협치를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협치하자고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만나자고 한다거나 찾아온다거나 이런 노력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좀 상징적인 얘기를 정우택 원내대표가 오늘 시정연설 이전에 이제 환담을 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공간이 비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야당이 정치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비좁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폐청산 작업을 공간이 비어 있어야 좀 공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공간이 꽉 차 있으면 움직일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뭐 그 말도 일리가 좀 있습니다만 적폐청산 수사를 비롯해 국정원 개혁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전 정권을 상대로 이제 개혁 작업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 상대는 결국 자유한국당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물론 뭐 추석 이후에 계속 지지율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떤 레토릭이라든지 어떤 정치적 행위가 국민들 또는 이 언론들 여론에 상당히 좀 소구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거에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면 뭐 물론 좀 청와대 쪽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만 청와대 정무 쪽에서 뭐 하는 거냐. 전병훈 정무수석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이제 행정관들 이제 국회에 나와서 결국 협치의 파트너, 협치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의원들 내지는 보좌진들을 만나서 그 속내 의도를 좀 정확하게 듣고 그 얘기를 청와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제1야당 쪽과 접촉은 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청와대 쪽 얘기는 그쪽에서 만남을 거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제대로 된 제1야당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렇게 협치라는 게 기형적으로밖에 갈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은 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두 번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양복과 넥타이 가만히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식 당시에 입었던 양복과 넥타이 한번 보시죠. 양복은 똑같은 양복이라고 합니다. 취임식 때 입었던 양복을 그대로 입었고 넥타이는 똑같은 넥타이는 아니지만 같은 색상의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입니다. 이걸 청와대에서 오늘 설명을 했죠. 이 청와대에서 설명을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양복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의상, 넥타이 하나에도 어떤 메시지를 담는 것이 또 대통령의 행보겠죠. 사실은 뭐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또 의상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유심히 바라보고 있고 또 언론도 청와대가 그런 설명을 하면 주로 잘 다루기 때문에 청와대가 특별히 저런 쪽에 지금 청와대는 굉장히 능한 것 같아요. 어떤 이벤트성이나 보여주는 측면
이런 거에는 능하는데 지적을 지금 좀 받는 거는 진정성이란 측면에서 자꾸 좀 지적을 받는데 청와대가 겉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상의 어떤 진정성 있는 국민 통합의 모습, 야당과의 소통의 모습, 협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것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 청와대에서 주로 입안되고 발표되는 정책들을 보면 야당에서 계속 비판하는 게 너무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야당과 어떤 논의도 없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내용을 말씀하셨고 그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되고 또 문 대통령이 이야기하시는 여러 가지 특히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 권력기관 개혁 이것들은 정부 법안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야당의 진정한 협조를 얻으려면 야당의 목소리도 적극 듣고 반영하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송법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내놓은 그 방송법 상당히 타당한 방송법이거든요. 예. 정권이 잡았다고 해서 바로 방송사 공영방송사 사장을 지금 현행법대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야당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서 3분의 2가 찬성이 돼야 그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안을 야당 시절에 냈는데 지금 여당이 되고 나서는 문 대통령도 그런 기계적 중립이 꼭 필요한 거냐 해서 제동을 지금 건 양상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상당히 투쟁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거를 그대로 좀 이번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걸 옳다고 생각하면 계속 추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야당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태곤 시장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근데 이게 청와대 의지만으로 안 풀린 지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은 1야당이니까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보자면은 박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라든지 바른당과의 통합 문제라든지 이게 지금 제일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제 곳간이 비었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지금 여기에 제일 큰 관심사와 그게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컨대 자유한국당이 적폐청산 너무 강조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말고 우리가 생각할 때 주요한 법안이 이런 거고 이쪽에는 예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제안이 선도적으로 있다면은 그 손을 이제 또 청와대가 맞잡을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상황이 주체적으로 뭔가 그림이나 모양새 물건을 만들어낼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청와대 부족함도 있겠지만은 예상외로 이런 시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연설을 통해서 강조했던 내용을 보면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이것이 국민이 요구한 새로운 정부의 책무다. 그러면서 상식과 정의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가 미덕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여기에는 국회도 뜻을 같이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동안 홍종학 후보자의 목소리 직접 들으실 기회 없었죠?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니까 기자들이 매일 출근길마다 질문을 합니다. 오늘 입을 열기는 했는데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소상히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소상히 말씀드릴게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구인 소유 건물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다는 세입자 증언이 나왔는데. 네, 나중에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이전에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제 야당들이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편법 증언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라는 말 자체는 인사청문회까지 가서 직접 검증받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홍종학 장관 후보자의 논란은 이런 겁니다.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문재인 정부의 핵심 장관이죠. 새로 만들어진 부서니까 상징적인 부서죠. 그렇습니다. 예. 벤처 산업 육성하고 일자리 늘려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결국 공정한 사회 만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정한 사회 만들고 금수저들
금수저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알고 보니까 장관 후보자가 금수저 아니냐 이런 논란에서 좀 빼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좀 불편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종학 후보자 친가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처가로부터 받은 거니까는 뭐 기본적으로 금수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어폐가 있는 건 아닙니까? 후천적 금수저가 아니냐 이렇게 야당 쪽에서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홍종학 후보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나눌 건 홍종학 후보자가 직접 한 얘기는 별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방송되기 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 사실은 이것도 왜 청와대 꼭 고위 관계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누가 얘기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청와대 고위 관계자로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기자들이 취재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얘기를 안 하고? 그렇습니다. 예.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홍종학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 밝혔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어제 주요 방송사 메인뉴스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한석 기자가 좀 읽어주시죠.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만일 신문 칼럼니스트가 부에 대물림은 안 된다고 썼다고 장모가 증여해주겠다고 하는데 안 받겠냐. 기자 여러분도 기사 쓰신 기사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홍종학 장관 후보자를 굉장히 두둔하는 방어하는 발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일 의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아마도 홍종학 후보자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저렇게 나왔는데 저 발언이 홍종학 후보자를 정말로 도울까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더 큰 부담을 줄까요? 저는 부담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 출신 고위 관계자 같은데 예. 기자 이야기를 하다 예. 보니까요. 아마 참모들끼리 회의를 해서 이 지금 국면에서 청와대가 적극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아마 그 관계자가 총대를 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언론이 비판적이고 예. 지금 정의당은 아직 뭐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야당이 굉장히 자진 사퇴하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더 놔뒀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국면으로 온다. 그렇게 될 경우는 차관급 이상 8명의 낙마자가 생기고 대통령의 인사 실패가 더욱 부각이 되고 결국은 인사 검증 책임, 청와대의 민정수석, 인사수석에 대한 또 검증 책임론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예 지금부터 좀 차단을 해보자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일단 청와대 쪽 이야기는 이분이 물려받은 건 합법적으로 물려받았다. 아무 불법이 없었다. 그런데 청와대가 불법 저지른 사람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합법의 내용들이 홍종학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말씀과 이분이 지금 실제로 행동에서 표출된 것들을 보면 전혀 어긋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선적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 정서나 감정에서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 또 장관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일반 국민 이상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지금 집권한 측이 과거 야당 시절에 이야기했던 그런 맥락에서 보면 홍종학 후보자는 진즉 사퇴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청와대가 이 보호하는 것이 합법이다. 이거는 상식적이다.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상식적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그걸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홍종학 후보자 장모님께서 딸과 손녀에게 충무로의 상가를 25%씩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손녀가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손녀 입장에서는 어머니한테 돈을 2억 2천만 원 빌려가지고 증여세를 낸 것들. 그다음에 쪼개기 증여와 관련해서 어제 청와대는 국세청에도 이게 절세 방법이라고 다 나와 있다고 하지만 국세청에서 지금 이야기한 내용은 미성년자에 대해서 이 쪼개기 증여를 장려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직접 네. 찾아봤어요. 국세청 홈페이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희가 직접 검증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한 내용 그대로 있는지. 세금 절약 가이드를 보면은 자녀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당초 증여한 재산 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럴 때는 할증 과세를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는 절세 방법이라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더 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 내용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이제는. 네, 그러니까 2억 2천만 원을 어머니하고 딸이 이렇게 가족끼리 계약을 맺어서 뭐 돈 빌리는 걸 한 게 아니라 그 딸에 대한 증여세까지 내라는 게 국세청 설명이고요. 지금 홍정화 후보자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온 것이 본인이 그 당의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을지로라는 건 을에 이치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그 위원회인데, 근데 지금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요. 정말 갑의 입장에서 너무나 일방적인, 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임대차 계약서까지 지금 나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거든요. 예컨대 임대료를 2달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바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지금 갑의 입장에서 임대료 계약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을에 대해서 바로 소송을 할 수 있고 그 소송 비용은 을이 다 부담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홍정화 위원장은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것들이 지금 너무나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자격이 없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예, 홍정화 후보자 어쨌든 나중에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태곤 시장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 이야기는 스스로 지금 문재인 청와대에 대해서 기대도 높고 문재인 청와대는 좀 다르다라고 많이들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걸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뭐 말 따로 삶 따로 아니냐. 기자들은 뭐 그렇게 글 쓴 대로 하냐.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좀 겸연쩍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보이고 또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낙마한 사람들, 과거 정부에서 낙마한 사람들도 불법으로 낙마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애매한 문제, 도덕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낙마를 했던 거거든요. 이걸 불법과 합법의 기준으로 인사 검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과거 정부보다 오히려 후퇴했다고 하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거죠.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홍정화 후보자 돕기위해서 했던 말은 혹을 때려다가 오히려 혹을 더 붙인 것 아니냐 이런 현재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 분과의 말씀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세 분 보내드리면서 국정감사 어제로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정감사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면서 세 분 보내드리고 고수의 일침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리님이 그때 짜증 내셨다 그랬죠? 총리님이 요즘도 회의 때 짜증 내시던가요? 네? 요즘도 회의할 때 보고하면 총리님이 짜증 내세요? 총리님이 기자 생활도 많이 하셨고 해서 해난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좀 이제 3개월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 다 하셨나요?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기엔 좀 민망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시장 경제의 헌법적 가치를 조용히 좀 하세요. 야당 의원님들 이런 식으로 잡담하면 저도 계속 잡담할 겁니다. 잡담하지 마세요. 자, 장재현 의원 계속 질의하세요. 자, 의원님들, 아니 그래 이제 끝나고. 네. 장재현 의원님이 말씀할 때 제가 꼭 끼어들겠습니다. 네. 참고인이나 또 진술이나 의견을 표명하실 때는 상대방을 모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저는 상대방 모욕한 적 없습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 교수님의 그런 태도가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내일 모레면 60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태도, 표정 이런 거 코치받을 나이입니까? 제가 의원님 자식입니까? 양형 증인이 여러 가지 어떤 무슨 입찰 비리라든지 뭐 채용 비리라든지 이렇게 많은 적폐가 있고 비리가 있는 양형 총장을 계속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총재님께서 이러시니까 이분이 계속 이렇게 총재님 타고 넘어다니는 거 아닙니까? 국내 경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저한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없습니다. 총재님과 양총장 함께 어차피 물러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 책임지고. 깨끗이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같이 물러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울고 싶은데 빵 떼주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말고요. 같이 물러나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같이 물러나시겠습니까?